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비싸니까 남의 돈을 같이 합쳐서 사죠. 그래서 내 소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투자자라고 하죠? 지분 투자자라고 하죠. 그때 지분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은행, 저당 투자자인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분액이 나가나요? 취득 시에는 돈이 나가요, 들어와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취득 시에 돈도 들어오고 부동산도 먹네요.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당연히 돈이 나가죠. 집 나가는 내 돈을 지분액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걔가 보유 기간 중에는 한 방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하죠. 그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인 거야. 네. 그건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금을 뺀 후에 손해지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 그 다음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니까 임대 수입 들어와서 5년 보유면 5년 기간 동안에 세후 현금 수지를 다 따로 계산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이때 나온 세후 현금 수지,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는 수입인가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 수입이죠. 이게 미래 수입이죠.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얘 미래잖아요. 1년 뒤. 예를 들어 3년 뒤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그럼 얘도 수입인가요? 수입이죠. 쟤는 지출이에요. 지분 투자액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유 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할인했다는 얘기죠. 요구 승인으로. 그 다음 양도 시에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둘을 더한 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크기 비교하면 순현가법 나눠서 크게 비교하면 수익성 지수법.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 구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법. 내부 수익률법.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살 때 1년 보유하고 팔겠다는 사람 거의 없죠. 세금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3년 보유 예정으로 산다 그러면 그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세후 현금 수지를 다 계산하겠죠. 그리고 3년 뒤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때 해마다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구 승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순현가법의 장점, 단점? 헷갈리면 그냥 순현가법은 예쁜 놈이라니까. 무조건 다 장점.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순현가법은 예쁜 놈이고 내부승률법은 미운 놈인데 내부승률법은 뭐 하려고 공부해? 둘이 비교해서 순현가법이 우월하다는 거지 내부승률법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에서 뭘 주냐면 이런 문제 주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죠. 그래서 크기순을 따질 때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이런 내용 물어보잖아요. 크기순 문제. 그럼 기억할 때 방법은 잘 보세요. 가공기조 여러분. 그럼 다 빼는 것만 있어요? 더하는 것도 있어? 더하는 게 있죠. 그럼 공실은 얼마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타 소득이 크면 주차장 수입 등이 크면 유효 총소득이 더 클 수도 있나요?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빼는 거죠. 다 빼죠. 그러니까 빼고 난 다음 금액은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조순 전후에 뒤로 갈수록 더 작아지죠. 그렇네요. 그런데 영업경비가 빵이 되는 경우 있나요? 잠깐만. 영업경비가 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지. 다 알면 뭐 하려고 와. 네. 그러면 영업경비가 빵이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뭐라도 발생해. 재산세도 나오고 막 등등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경비를 빼니까 얘는 무조건 있으니까 빼고 난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유효총수득보다 순영업소득은
반드시 작아. 그런데 내 돈만 갖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빵일 수 있어? 그럼 이 둘이 같을 수 있죠? 그럼 순과 전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적고 사이에 경저세를 빼줘. 응?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풀 수 있어. 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겠네요.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얘는 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크죠. 근데 얘가 빵이 될 수 있어요? 전액 지분 투자액으로 투자가 되면. 얘 같을 수 있죠? 크거나 같죠? 반드시 크다 그러면 X라고.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면 얘 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의를 꼭 해두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내서, 이 문제를 내서 출제자가 이미 뽕을 다 뽑았어. 틀리게 할 만큼 다 틀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 출제자는 이제 이 문제를 내면 사람들이 다 맞히겠네? 그랬더니 나는 틀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데 바꿔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뭐로 내냐면, 잘 보세요. 제가 뭘 연결시키나 봐봐. 조순, 이제 하라니까. 조순, 총리, 총총, 얘는 지분,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요. 승수 문제를 내는 거야. 총 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의 크기순을 문제로 내요.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죠? 이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중요한 건 총소득 승수는 뭐 분해? 총투자액 분해? 땡! 세모 승수는 세모 분해. 총소득 분해. 총투자액이죠? 맞나요? 맞죠?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분해. 총투자액이죠? 그래요? 그럼 보실래요? 총과 얘는 유효총소득이죠? 순영업소득입니다. 조와 순 중에 밑에 나오는 순이 더 작죠? 그럼 분모가 더 작으면 분수는 크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고. 승수로 할 때는 뒤집힌다고요. 이 크기순이. 그런데 절대로 문제에서 순소득 승수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내죠. 왜 이 둘은 안 내겠어요?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얘 둘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 둘 짝꿍 묶어서 크기 비교고 이 둘을 묶어서 크기 비교지. 둘 다 지분 투자액이 분자니까 결국 이 크기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더 크니까 승수는 더 작겠죠. 뒤집힌다고. 기억. 승수의 크기순을 물어보면 조순전후의 크기가 바뀌는 거야. 이거 기억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아는데 헷갈려서 틀려요. 왜 둘이 비교가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칠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는 뭘 내냐면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런 문제를 내요. 아니면 고려해야 될 걸 알맞게 짝지은 것,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 순간 얘는 지분 복귀액이 아니죠. 다시, 지분 복귀액은 언제 복귀가 돼요? 지분액이? 팔 때 양도시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보유 기간 동안의 내용이네? 그럼 걔를 딱 보자마자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면 매미 잡아 하면 되지. 매미를 잡고 시작하라고. 매미 잡아 하시라고요. 쉬워요? 그래서 일부러 만든 거라고. 만들어 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죠. 되셨죠? 된 거예요.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순영업소득, 지금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고난이도의 문제로 나오죠. 이거는 푸실 분은 푸시고 아닌 분들은 찍어버리셔야 돼요. 이때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세상 소득 계산하는 시기, 예전에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전원일기에 순이가 살고 순이는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내려가는 거야. 뿔대 마감.
전원, 순위, 뿔대, 마감. 표정 안 좋죠? 예. 그래서 세전에서 출발하면 전체를 만들려면 더하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을 더하고,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한다고요. 그럼 과세상소득이 되는 거야.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순은 빼는 거죠. 순이 이자 지급분을 빼고, 이때는 원금 상환분 안 따져. 뿔대 마감 똑같아요. 그럼 과세상소득이 나와.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퉁.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의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치면 잠깐만 제가 펼치라는 거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아마 저 문제를 내놨을 텐데 없는 것 같네요. 예, 22번. 뭐 22번은 지금 그 문제는 아닌데, 자, 22번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22번 보셨어요? 비율분석법의 비율들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럼 박스에 주어진 자료가 있고 1번부터 시작해서 부채 감당률 얼마 쭉쭉쭉 주어집니다. 있죠, 여러분? 네. 잠깐만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계산 문제를 실제로 문제를 딱 받아들었는데 계산 문제가 이와 같은 유형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5개를 다 계산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심리는 1번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5문제를 다 아는 사람만 풀길 원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답은 5번 아니면 4번이야.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그리고 실제 계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얼마, 세후 현금 수지 얼마 보기에, 그리고 중간에 영업소득세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계산을 못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영업소득세 계산. 그래서 영업소득세 부분을 거의 틀리게 해놔요. 아니면 세후를 틀리게 해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풀 때 정말 많이 익숙한 사람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몇 번을 찍는다? 하여튼 1번 찍고 오시는 분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예요. 5번 아니면 4번을 찍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실제로 풀어나갈 때도 5번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풀어야 돼. 그럼 분명히 틀린 게 있게 돼 있어요. 되시죠? 찍는 방법이 있어요. 찍는 방법이. 아무거나 찍으면 안 돼. 여기까지 됐죠?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쫙쫙쫙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얘를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저만 보세요. 우리 가끔 만사가 다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시험대 근처로 가면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점 보러 가요? 단체로 점 보러 많이 가잖아요.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네? 그러면 부채도사는 봤어요? 부채도사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대부도사 들어보셨어요? 융자도사는? 점집 이름이 융자도사야.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무슨 도사만 있어? 부채도사만. 그래서 부채 비율만 다른 거야.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도사는 지 집에 살아요. 지 집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분분의 부채라고요. 나머지는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야.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 LTV 다 똑같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무슨 도사? 부채도사. 부채도사 어디에 살고? 지 집에 살고. 지분분의 부채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부채 치면 활활 타올라? 불씨가 있는데 거기다 부채 치면 활활 타올라요? 대부 치면 활활 타올라? 부채 치면.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는 거야. 대부 비율이 상승하면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지,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대부 비율이 급상승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쪽 그대로 보세요.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지분 비율.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당 비율. 둘을 더하면 100%?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은 얼마일까요? 40%입니다. 그럼 40분의 60이 1.5, 150%가 부채 비율인 거죠. 다르죠?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더해서 1을 나오는 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되셨죠? 융자 비율이라고 대답해도 돼. LTV라고 대답해도 돼. 뭐라고만 대답하면 안 돼? 예, 부채 비율이라고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 40%면 대부 비율은 60%. 지분 비율이 60%면 대부 비율은 40%. 됐나요? 더해서 100% 1입니다. 그러면 전체 돈에서, 전체 원금에서 갚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환 비율. 남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잔금 비율. 그럼 둘을 더하면 1, 100%. 맞아요? 그러니까 상환 비율이 60%면 잔금 비율은 40%.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치사하게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환 비율에 잔금 비율을 더하면 0이 된다. 1이죠. 1. 100%가 나와야지. 됐나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비율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칠판 이쪽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 비율을 줬다는 얘기는 대부 비율을 주면 부채 비율 준 거랑 똑같나요? 여기 보실래요? 대부 비율이 50%래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예요? 훌륭하네요. 대부 비율이 50%면 내 돈의 비율은? 더해서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 50%죠. 맞나요? 얘가 부채 비율이잖아요.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지 집에 산다. 지분분의 부채. 100%? 100%예요.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네? 그럼 1억을 빌렸어요. 부동산 가치가 1억이었어. 전액을 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대부 비율 100%예요. 그런데 아직 남의 돈 하나도 못 갚았어. 근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어. 이럴 수 있나요? 있죠? 그럼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라고 함정 판다고요. 왜 얘가 초과 가능한지 이해되셨죠? 가격이 떨어지면 부채 잔금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 째도 원리금을 다 회수 못할 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부채 감당률과 이 내용들 쫙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다 끝낼 거예요. 아이고, 예. 여기 보세요. 조, 순, 전후. 그냥 적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못 적어요. 경저세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분수에서는 알고 싶은 게 어디라고 그랬죠? 분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잘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이름을 딱 보면 얘는 유리니까 분수인가요? 유리니까 분수죠. 그래서 짝대기를 쫙 그었어요. 긋고 시작해요. 유리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부채를 감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이 식에서 부채를 감당하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 부채를 감당해요. 이 앞에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죠. 네.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게 분자지. 그럼 얘가 뭘 감당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그래서 이 분모 분자를 맨날 뒤집어서 문제 내잖아요. 이걸 또 부대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이건 됐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더 큰 거니까 얘가 얘를 감당할 수 있다.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더 작으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겠죠. 지금 그 얘기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칠판. 영업경비 비율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영업경비 비율을 보기 전에 채무 불이익률을 보죠. 저기 다 있는데 일부러 여기다 적는 거예요. 채무 불이익률은 율인가요? 그럼 짝대기 짝 긋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애들이죠. 아니, 알고 싶은 게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애들이잖아. 그럼 나가는 돈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들어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이. 그럼 나가는 돈은 얘 둘이죠. 얘가 채무잖아. 그래서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영업경비는 순영업소득에서 나가요? 유효총소득에서 나가? 이 식에서 보면 이 둘은 어디에서 나가요? 유효총소득에서 얘들이 나가지. 그러니까 분모가 뭐여야 되지? 유효총소득이어야 되지. 얘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뻑하면 이걸 순영업소득으로 바꿔버리지. 그럼 헷갈려서 틀려요. 근데 뭐만 적을 수 있으면? 조순전후 경조세를 적을 수 있으면 경비와 저당이 나가는 건 여기에서 나간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많이 차지할수록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채무불이행률.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영업경비가 분자겠네요. 잠깐만. 영업경비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분수. 알고 싶은 게 영업경비잖아. 영업경비가 분자죠? 그럼 영업경비가 분자면 분모는 영업경비를 뺀 애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빼기 전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분모라고, 분모. 이걸 미친 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외워야 될 건 조순전후 경조세만 기억해놓고 이 흐름만 알면 되는 거라. 사실은. 근데 이걸 다 낱개로 외우니까 외우다가 지쳐 쓰러져 잠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게 아무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왜 공부하고 앉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붙는 게 중요해요? 붙는 게 중요해요. 붙는 게. 예,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지배원리와 포트폴리오 이론. 자, 잘 보세요. 이거였죠, 이거. 지배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평균 내요, 분산해요? 수익은 평균 내고 위험은 분산시켜요. 그래서 분산은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고 평균은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럼 우리는 투자 결정 내릴 때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큰 것, 작은 것? 작은 것 선택. 바로 대답하세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것, 작은 것? 큰 것. 그럼 수익은 크고 위험이 작은 것. 그리고 수익은 작으면서 위험이 큰 게 있으면 뭘 선택한다? 아니,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하나는 수익은 더 크면서 위험이 작아요. 다른 하나는 수익은 작으면서 위험은 더 커. 그럼 뭘 선택해?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요. 맞죠? 그럼 질문. 지배 원리는 수익이 동일하거나 위험이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원리이다. X. 지금 다른 데 선택했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배 원리로 선택 못하는 경우의 수는 큰 작작이죠.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으면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택을 못한다. 그럼 그때는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못하니까 나눠서 투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변이계수.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제 칠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변이계수도 헷갈려 해요. 칠판 쪽. 계수는 분수예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분수죠? 지수, 비율, 비례, 계수, 탄력성 다 분수예요.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한다, 이상하게? 그래서 변이계수예요. 변한다, 이상하게. 그럼 예상된 수익이 예상된 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하는 게 뭐예요? 위험이잖아, 위험.
아니,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할 확률이 위험이죠, 투자에. 맞나요? 그러니까 변이계수에서 알고 싶은 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그게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분자? 얘가 분자라고. 수익이 분모고, 그럼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라면서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야지. 이거 뻑하면 뒤집어서 시험 문제 내죠. 네. 그러면 칠판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개론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분기점은 뭐냐면, 이걸 낱개로 공부하는 사람은 개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개론을 잘하기 힘들어. 왜? 외워야 될 게 미친 듯이 많아요. 근데 분수식만 해도 짝대기 짝 긋고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는 것만 알아도 많은 내용들이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실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부동산 가격이에요? 사례부동산 가격이야? 대상부동산 가격이죠. 그러니까 대상부동산 수치가 분자로 들어가야 돼? 분모로 들어가야 돼? 분자로 들어가요. 4분의 대지 대분의 4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료지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료라고. 원료가 분자라고. 입지계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역에서의 입지지 전국에서의 입지가 아니죠. 지역 고용률이 분자지.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싶은 게 분자라고요. 됐어요? 그럼 칠판. 변이계수는 이상하게 변할 확률인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는 것. 그럼 이상하게 변하는 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지. 우린 변이계수 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칠판 있죠. 우리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지배원리다. 자, O, X. 이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 난 네가 싫다. 그냥 지긋지긋하다. 예. 그래서 자, 절 보세요. 이 얘기인 거야. 순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뭐가 먼저 나왔어? 지배원리가 먼저 나오고 지배원리로 해결이 안 될 때 포트폴리오 이론 나왔죠.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하나를 선택 못하니까 나눠서 투자한다면서요. 그게 포트폴리오라며. 그러니까 지배원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지,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지배원리가 아니라고. 순서가. 아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 시초인 것처럼. 아시겠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게 분산 투자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것? 근데 위험은 둘이네? 시장 모든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 시장 위험? 시장한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면 개별 위험. 그게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잠깐만.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지. 다 맞힐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 여러 개별 투자한들이 있어. 개별 투자한들이 있어요. 개별 투자한들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다 몰빵했어. 집중 투자죠. 그럼 얘 떨어지면 다 떨어지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얘를 피해서 분산시키죠. 그럼 개별 투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얘만 떨어뜨릴 위험은 얘를 피해서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잖아. 그래서 기억이 정 안 나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인 거예요. 대지 비계야. 별걸 다 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개별 위험이야.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모든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에요. 모든 투자를 다 떨어뜨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죽어라고 분산 투자해봤자 다 떨어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없죠. 이게 체계적 위험이죠. 맞나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자율의 상승, 물가 상승이 되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개념. 자, 여기 보세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목적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애들로 구성해서 뭘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목적? 그러면 총 위험은 0이 된다? 아니다. 이 둘이 같아지겠죠. 뭐는 그대로 남아? 체계적 위험은.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아니.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게 맞죠? 맞습니다. 괜찮아. 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낼 수도 있나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을 같게 만드는 데 있다. 그게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됐나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물론 이거니와 체계적 위험도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다. X, 얘는 절대로 못 줄여. 얘만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상관계수 관련. 여기 보세요. 상관계수는 계수죠? 관계 있는 수입니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예요. 상관과. 그럼 A 투자안이 있고 이제 B 투자안이 있어요. 그때 얘가 5%만큼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떨어졌어. 얘가 0%야. 네? 이게 첫 번째 1번. 얘 두 번째, 얘 마이너스 5%야. 얘도 똑같이 떨어져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1번과 2번 중에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는 건 뭐예요? 네? 아니, A 투자안에 집중 투자했으면 얘 떨어지면 다 떨어지네. 그렇죠? 근데 B에 나눠서 투자했어. 그랬더니 A가 마이너스 5% 떨어졌는데 얘는 그대로 유지됐어.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얘는 상관관계가 없죠. 0이잖아. 이게 상관계수가 0인 거예요. 그럼 얘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 집중 투자한 것보다는 위험이 줄었잖아. 맞죠? 그런데 얘 5% 떨어졌더니 얘도 떨어져. 근데 얘도 5% 떨어져. 그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가 떨어졌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얘가. 그럼 얘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4%야. 떨어진 게. 그럼 여기다 집중 투자한 것보다는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생겨요? 뭐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만 아니면 얘보다 작으면 위험 분산의 효과는 있는 거네? 이걸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번엔 가장 퍼펙트한 경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얘 5% 떨어졌더니 얘가 5% 올라. 그럼 평균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떨어진 만큼 다른 데서 보전되면 안정된 수익을, 내가 예상했던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지. 그럼 얘는 반대로 움직인 거죠.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가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잖아. 똑같은 크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상관계수는 얼마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고. 언제가 제일 좋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제일 큰 거죠. 플러스 1만 아니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죠. 오케이? 그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만약 미친 듯이 어렵게 내면 그걸 낼 수 있다고. 주의를 꼭 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건 미친 듯이 어렵게 내면.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내용들을 쫙 본 거예요. 하나 더. 이제 여기를 보세요. 우리 최적 포트폴리오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외웠죠? 무효점 이렇게 외우죠.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교차하는 점 X, 만나는 점 X,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접하는 점.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 맞아요. 그 내용이었어요. 그것만 반드시 꼭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입니다. 자, 이제 이쪽 잠깐만 보세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예.
힘내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헷갈려요. 자, 지배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립니다. 동일 수익, 위험이 작은 것, 동일 위험, 수익이 큰 것.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으면 개선택. 수익이 작고 위험이 큰 애보다는 개선택. 그래서 동일 위험, 동일 수익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 그때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딱 오로지 하나. 큰, 작작.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은 애는 둘 중에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지배원리로 결정 못한다.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 그래서 변이계수를 구해서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변한다 이상하게.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걔는 클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지. 위험의 크기는. 오케이? 그래서 변이계수가 여러 개 계산됐으면 가장 낮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변이계수 관련 문제,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가 뭐가 작으니까 걔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으면 변이계수 어쩌고저쩌고 나온 걸 걔를 찍어. 걔를 틀리게 했을 가능성이 거의 높기 때문에 찍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찍지 말고 모르겠으면 찍으라고. 됐죠? 그 다음 이제 가진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그럼 포트폴리오의 주된 목적은 수익을 키우는 거다, 위험을 줄이는 것. 위험을 줄이는 것. 그때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우산 쓰면 뭐는 피한다? 비는 피한다. 비체계적 위험. 걔가 개별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개별 위험.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위험. 오케이?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인해가 좋다, 마이너스 인해? 마이너스. 언제가 퍼펙트? 마이너스 1인 애들로. 그럼 하나 떨어졌을 때 꼭 그만큼 보존되니까 평균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가장 나쁜 건 플러스 1인 애들로 구성하면 결국은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것과 결과가 똑같다. 그럼 플러스 1만 아니면 플러스 0.99999면 위험분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아주 작지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 모임의 애들 중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대장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 내용이 돼야 돼요. 하나 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립니다. 자, 투자자는 동일 수익일 때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위험 회피형이죠. 우리 앉아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위험 회피형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문제를 풀 것. 계속 그렇게 나왔지 위험 선호형 투자자를 전제로 할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되셨죠? 그럼 위험 회피적 태도는 위험한 투자는 하나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감수한다? 피할 수 없거나 감당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위험 회피적 태도다? 위험 혐오적 태도다? 그래서 그때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과 덜 요구하는 사람을 쪼갠다? 그럼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 덜 싫어하는 사람? 덜 싫어하니까, 위험을 덜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조금만 요구하죠. 그래서 조금만 먹었으니까 배가 완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완만하다고. 실제로 그 내용이에요. 원래 그걸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해요.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그럼 동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럼 대가를 많이 먹으면 배가 볼록.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볼록한 거야. 그럼 볼록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네? 경사가 급하죠. 됐나요? 원래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효율적 전선상에서 접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차별 곡선의 경사도가 다르기 때문이네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거죠. 효율적 전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된 거예요. 자꾸 어디다가 숨겨두는 거죠, 제가? 어디 있는데? 아, 저기 있네요. 놀랍죠? 네. 조만간에 버려두겠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있어요. 잠깐만, 저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사용하는지, 이름이 걔가 왜 붙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걸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항상 같은 수, 상수, 변화하는 수, 변수, 관계에 있는 수, 관수 그러지 말고 개수. 오케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개수만 본다고요. 개수. 그럼 돈의 종류는 크게 둘로 쪼개요.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은 일시불 연금,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금액은 연금입니다. 그 다음 돈의 종류는 지금 현재 돈은 현재 가치, 미래 돈은 미래 가치, 과거 가치 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적어 놓은 거죠. 개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인 거예요. 관계 있는 수.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야 될까요? 세모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 세모 나오면 조사 들어가 봐야 돼. 동그라미 개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동그라미면 뭘 사용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동그라미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개수를 사용해야 돼? 동그라미 개수를 사용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를 알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고,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에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고. 이해가 되셨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알고 싶으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죠. 적금 보일 때는 감채기금 개수. 적립금액 구할 때 감채기금 개수를 사용하잖아요. 네. 남의 돈 빌릴 때, 갚아나갈 금액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곱하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저당상수, 감채기금 계수를 적어놓고 죽음의 T를 긋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이 죽음의 T, 이 붉은 선을 넘어갈 수 없어. 그럼 3등분 쳐지네요. 이 6개가 3등분 쳐진다고. 그래서 각각이 역수. 절대로 다른 거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이 역수관계 잘 물어보잖아요. 그럼 연금의 연금끼리는 현재가치 내에서 역수, 미래가치 내에서 역수죠. 그러니까 연금끼리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섞어 쓰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질문.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예요? 미래가치 계수예요? 현재가치 계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현재가치라고 써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예요? 현재가치 계수야? 미래가치 계수예요. 뭐라고 적혀있죠? 미래가치라고 적혀있잖아. 얘를 줄이면 내가인가요? 내가 계수죠. 올 내자를 써서. 현재가치를 줄이면 현가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둘 역수, 이 둘은 절대로 역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이게 현재가치 관련 계수인지 미래가치 관련 계수인지 헷갈린다고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는 푸는 거야. 그렇죠? 안 헷갈리는 방법.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인 거야. 미음이 들어있으면.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돼. 감채기금 계수. 되셨어요? 상환기금 계수.
얘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와 관련된 애죠. 연금 관련된. 얘 역수인 거지. 오케이? 저당 상수는 저담 삼수가 아니죠. 미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금 관련된 현재 가치 계수인 거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인 거지. 오케이? 그럼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 둘을 곱하면 자, 역수 관계는 4와 4분의 1이 역수죠. 이게 왜 역수죠? 4는 1분의 4잖아요, 원래. 뒤집으면 4분의 1이죠. 그럼 이 둘이 역수면 이 둘을 곱하면 1이에요? 역수 관계인 둘을 곱하면 1이죠, 1. 1이에요, 1. 그러면 출제자가 뭐라고 출제를 하냐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였습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모두 현재 가치 관련 계수이다. X네요. 얘 때문에 틀린 거지? 얘가 나와야 되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다시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다. O예요. 왜냐하면 얘는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1번 보기가 이거였어. 현재 가치 계수와 미래 가치 계수는 역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걸 생각한 거지. 아니 일시불은 역수여도 연금끼리는 역수가 아니잖아. 그렇게 두리뭉실을 얘기하면 그거 틀렸지. 그러면서 그걸 틀렸다고 잡았다고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역수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00% 틀렸잖아. 그럼 얘 이의 신청 들어갔겠죠? 그럼 답변서를 준다고요. 답변을 해준다고. 답변이 뭐였냐면 교수님들 책들을 보면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의 교수님들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괄호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걔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 둘의 역수 관계다 그러면 일시불끼리를 얘기한 거니까 오라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꼭 집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보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다. X죠? 절대로 섞어 쓰지 않아. 죽음의 T예요. 그러니까 얘의 역수는 저당상수지.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내다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내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저당상수를 곱하면 1이다. 5죠. 이게 역수라는 거잖아. 됐나요? 이 둘이 곱하면 1이다 그러면 X인 거지. 이 둘이 역수라고 준 거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적금 붙는 건가요? A. 얘 돈 빌리는 거고 얘 적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 부을 때는 감채기금 계수. 그럼 얼마씩 모아라가 나오죠. 맞나요? 그럼 이자가 많이 붙을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감채기금 계수. 곱해서 나오는 얼마씩 모으는 건 적게 모아도 돼요. 이자가 많이 붙을수록 우리가 1억을 만드는데 해마다 모아야 될 금액은 이자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이자가 많이 붙는 만큼 나는 생짜로 많이 모아야 돼? 적게 모아도 돼? 적게 모아도 되죠.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의 수치는 낮아진다고. 오케이? 근데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저당상수에서 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에 의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뭘 곱해서 구해요? 저당상수죠. 그럼 이자율이 높게 적용될수록 갚아야 될 원리금이 매기간 원리금이 커지죠. 그럼 원리금이 커지려면 저당상수의 수치는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커져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 둘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저당상수의 수치는 커지지만 뭘 작아져? 제발 작아진다고 대답하라고. 감채기금 계수는 작아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인데 그 이유가 시험장에서 기억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나 하냐면 이거죠. 돈 빌렸어. 그때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면 매기간 갚아야 될 금액은 커져 작아져? 커져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수치는 커지겠죠. 이자율 상승에 따라.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애는 작아진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걸 물어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하나의 문제 유형, 새로운 문제 유형이 이거였죠.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또 쉴 거예요. 힘내요. 힘내라. 잘할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요. 한 문제씩만 더 맞히면 붙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몇 점이 합격점이에요? 60점이죠. 평균 60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모든 수험생들을 쭉 찍어보면, 점으로 찍어보면 뭐야 이거? 예, 자꾸 이렇게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여기 다 몰려 있다고 거의. 그래서 실제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시험에서는 A 뻥치시네 이래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 문제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을 하면 이 시험 붙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기회비용으로 두고 이 기회를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기회비용. 네? 네. 질문. 아까 제가 정보 비용을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그 돈 나가잖아요. 그 돈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 비용이 기회 비용이라고요. 다시 질문.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파레토 지대? 파레토 지대, 요소소득, 경제적 지대, 파전. 그래서 파레토 지대가 커지면 전용 수입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기회비용이에요?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입 중에 뭐가 기회비용이야? 알만도 한데 전용 수입이 기회비용이라고요. 용용 죽겠지. 그런 거 틀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문제 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연금에 이것만 하고 이제 쉴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에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내가계수이다. 얘가 온지 X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논리냐면 이런 논리예요. 연금들이 쭉 있어. 이 연금들이 쭉 있는 거예요. 연이어 나오는 금액이 있어.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얘들 다 모아서 현재가 되나요? 맞죠? 그럼 얘 일시불이죠, 이제. 얘들 다 모았으니까. 그럼 여기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얘 다 모아서 미래가 되는 거네? 그럼 결국은 얘들 데리고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로 가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얘랑 똑같다고요. 아, 그런 건데, 그 원리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뭐가 보여? 연금의 내가계수. 오케이? 네. 그래서 제 별명이 마법사야. 네. 연금의 내가계수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고요. 중간을 짭을 시켜버리면 돼. 됐죠?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서 특이하게 나온 문제잖아요. 됐어요?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10분을 쉬고 나머지 내용들을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만 탁탁탁 치고 넘어갈 거예요. 집에를 보내드릴 거예요. 집에를 안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쉬세요. 네.